무더운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인 오늘 역시 전국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도 가라앉지 않는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자가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구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동촌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복인데요.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매섭죠? 그렇습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절정에 달한 더위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 시민들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처로 꼽히는 곳인데요. 오후 들어서 구름이 끼고 또 강바람도 불면서 뜨거운 더위는 조금씩 가시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습한 공기가 남아서 후텁지근한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곳 산책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붐벼야 할 시간대인데 지금은 조금 썰렁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곳 대구에는 22일 연속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달 들어서 낮 최고 기온이 34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단 하루밖에 없을 정도였는데요. 경북 북부와 동해안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내륙 지역의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도 2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올여름 무더위는 전국이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온열 질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모두 2,407명입니다. 전날 대비 102명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0명 이상 많습니다. 다만 온열 질환에 따른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누적 21명을 유지했습니다. 무더위로 폐사한 가축도 76만 3천여 마리, 양식 수산물은 94만 9천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온열 질환을 비롯한 피해 예방에 무엇보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촌유원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올여름 폭염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같을 때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얼음 공장 근무자들입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경기도 부천 얼음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깥은 찜통도인데요. 얼음 공장 내부 정말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냉동 창고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정말 추워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한가득 쌓여있는 얼음 봉지들이 보이시나요? 이 수돗물을 2번 정수하고 또 2번 살균해서 강추위 속에서 만들어낸 얼음입니다. 지금 이곳 냉동 창고의 실내 기온은 영하 13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남극에 온 것처럼 완전 무장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 공장 직원들인데요. 대형 수조에서 커다란 얼음 덩이들을 만들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포장하면 수산시장에 나갈 어업용 얼음과 카페, 칵테일바 등에 나갈 식용 얼음이 됩니다. 하루 평균 190톤씩 생산해 시중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지만 얼음 공장 작업자들은 추운 공장 안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한여름에도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계산기에 성에가 끼어서 화면 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럼 이곳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극성수기에 달했는데도 제빙기 보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로 이제 나가는 저희 주 수요처는 식용 얼음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들이 많고요. 어업용 얼음 같은 경우에는 수산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곳에 와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 새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8월에 한겨울을 만들어내는 구슬땀들이 역대급 무더위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 얼음 공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권익위 고위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돌출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과정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인 김영철 검사는 불출석했는데도 여야가 서로 강하게 충돌했다는데 뭐 때문인가요? 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 도중 언급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전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해당 사건도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네, 이에 여당이 고성을 높이며 반발했고 청문회는 잠시 중단되는 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자,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단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사 진행,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어요라며 그건을 한 전현희 의원 모두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할 때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불출석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상 증인 불출석은 정당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오후에 청문회장에 출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속개된 청문회에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5명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장 등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낸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서둘렀다고는 생각하진 않고 현재 직무 정지 상태라 관련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없던 오전에는 위원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행을 향해서도 방통위가 쿠데타 수준의 일을 저질렀다며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김대행이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말을 아끼자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김대행을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이사회 구성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심의 과정 역시 졸속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의는 그 당시에 간접적 또는 비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어떤 정례화돼서 회의체를 가지고 심의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석 독립균형관장 임명으로 시작된 역사관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나 청문회 이야기까지 나온다고요. 네,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가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의 역사관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자체가 혈안이 되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 논란을 전반적인 역사관 문제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여는 방식도 가능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권은 민주당이 역사관 논란을 띄우는 상황 자체를 선동이자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곽효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논란의 당사자인 김형석 관장을 당 차원에서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의 설명으로 여당의 논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드러난 팩트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 야, 이건 심각한 인사에 있어서 인사 검증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좀 세모입니다. 물음표입니다. 당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관장의 또 다른 논란성 발언이나 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섣불리 옹호했다가 모양새가 우습게 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신중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거나 이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이른바 사이버래커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사실도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우선 사이버래커 일당 누가 기소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유명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래커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유튜버 구제혁과 카라큘라, 주작간별사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크로코다일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제혁과 주작간별사는 지난해 2월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제보받았다면서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유튜버 찌양에게 5,500만 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의혹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찌양에게 영상 촬영을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는 스캠코인 사기 의혹 관련 영상을 내려줄 테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하라며 2,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튜버 카라클라도 이 유튜버에게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될 거라고 겁을 줘 3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카라클라는 또 크로코다일과 함께 구제혁에게 찌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단 돈을 뜯는 게 이익이란 취지로 권유한 공갈 방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스스로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라고 자칭하면서 정기 모임 등을 갖고 결속을 다졌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특히 단체 SNS 대화방 등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제혁은 찌양 사생활 의혹 제보를 입수했을 때도 이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의 단체 대화방과 통화 주요 내용도 세세하게 밝혀졌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해봤자 벌금이다. 나눠서 돈을 갖자는 내용과 함께 찌양 영상을 올려서 얼마나 버느냐. 그냥 돈을 뜯어내는 게 낫다는 대화 등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억 원은 받아야겠다. 몇 천만 원 받는 게 낫다는 등 서로 갈취 금액을 조율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SNS 대화방과 통화 녹음 등을 분석한 검찰은 이들이 이번 찌양 사건 이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모의해온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일탈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해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에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등에 따른 지지율 추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연임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지율 하락 속에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궁금했는데 결국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하순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건데요. 자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自民党が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分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 특히 통일교와 연루된 문제, 자민당 내 파벌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 등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가 잇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에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한 명의 병졸로서 철저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른바 백의종군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 신뢰 회복을 내걸고 파벌 해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지율은 20%대의 정권 퇴진 위기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여러 외교 상황과 과제 등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日韓関係の正常化を一層確かなもの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일당은 자민당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에 취임해 오늘까지 1045일 동안 재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가운데 재임 기간이 8번째로 깁니다. 기시다 총리가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차기 총재 자리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 안보 담당상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열렸던 78주년 8.15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윤 대통령, 이종찬 광복회장, 여야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서 만세 삼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일 열릴 79주년의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이 따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오늘 국회에서 김 관장 임명은 친일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친일 매국 정권,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반민족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 분열과 반목의 무대로 변질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광복회의 이종찬 회장.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영석 관장, 광복회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을 전부 뉴라이트라고 매도하고 또 친일파라는 공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오늘 정치원은 이종찬 회장, 김영석 관장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반대하고 좀 마치 사면 초과가 됐는데 끝내 자기는 거기 앉아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고집을 세울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이혼해서 마치 건국 대통령으로 아주 신격화시키면서 또 같은 분은 백범공 김구 선생이 고아 총진우를 죽인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라는 이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심정적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국민은 전부 다 뉴라이트라고 매도를 하고 그건 다 친일파라고 그렇게 공식을 세워서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진 끝나야 할 역사전쟁, 제가 2년에 쓴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서도 김구 선생을 따르는 분들과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 사이에 화해가 없이는 이 두 분을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해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염려하고 있는 학자거든요.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카페에서 승용차가 돌진해서 중상자 3명, 경상자 7명이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사고 원인은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운전자는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 10분이니까 약 1시간 전에 사고가 났고요. 카페 주인은 지금 카페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고 손님 여럿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주차하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을 했고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 10명이 지금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상자가 3명, 그리고 경상자가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상자 3명, 경상자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오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운전자 또 10명이 지금 다친 사고가 났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품격 있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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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은 이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다 참석을 해보셨죠? 네, 과거에 해봤습니다. 네, 내일은 그런데 여야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이제 반쪽 광복절 경축식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관점들로 자꾸 비화돼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영석 신임 관장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이거든요. 취임 일성으로 가장 중점을 둘 일이 뭐냐라고 묻는 독립기념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이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 이것이 취임 일성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그것이 이제 건국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법통을 이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된 이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온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군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1982년인가요? 그때 그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합니다. 일본의 문부성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수정하는데 소위 이제 창씨 개명이라든가 신사참배, 강제징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수정하니까 전 국민적 분노가 일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이 독립기념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김영석 관장의 역사 인식이 결과적으로는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 관련 48개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어느 단체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글쎄 이제 국회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당 차원에서는 야육당이 참석을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뭐 판단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군요. 저는 내일 그 천안 제 고향 지역구가 충남 공주구의 청양 아닙니까? 이곳에 가까운 천안에 지금 문제가 되는 독립기념관에 거기에 가서 별도의 그 기념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참 안타깝고 불편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임명 철회를 광복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임명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생각도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번 양보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이 적절치 않은 사람이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권이라든지 특히 광복회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그 광복절 행사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명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어이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권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친일 딱지를 붙여가지고 친일 정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을 가지고 기회로 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언급이나 주장도 굉장히 사실은 허술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영석 교수가 신임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김영석 교수를 뉴라이트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본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광복회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기준을 9가지를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무조건 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고. 아니 그런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다 뉴라이트고 친일파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는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국민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국민이 통합할 수 있고 또 통합해야 하는 내일 광복절 경축 행사에 그렇죠. 지금 여야가 동시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단순한 그 행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국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고 아직 학계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친일파 또 친일파 정권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친일파 밀정의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광복회장의 의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동안은 여야가 충돌하더라도 이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함께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같이 이제 악수 나누고 인사도 나눴던 장면을 저희가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뭐 질문하시니까 바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두 가지죠. 우선 대통령 임명을 처리해야 되지만 대통령 임명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김영석 관장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인은 지금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저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면 자, 지금 광복회 등 48개 광복 관련 단체 등 그다음에 국민의 75% 가까이가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 이런 부분이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인식을 정확히 독립기념관장이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인사에도 부담을 덜 주고 이런 사단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분은 어떤 한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자로서 무슨 학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결과적으로 대북 활동가 뭐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뭐 그렇다고 큰 저수를 많이 낚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개인의 어떤 강연회 이런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한국 현대사에 아팠던 제주 4.3도 남로당에는 무장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인식이 가장 왜 이런 정도를 왜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냐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논쟁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끝나지 않은 논쟁들인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쓴 논문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한 얘기를 조목조목 그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무슨 뉴라이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던 완전히 어떤 극우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1999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이 됐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주장을 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나 논쟁이 가능한 거지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김영애는 더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신격화한다. 이종찬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장이 아니죠. 과거의 원내 총무였죠. 이종찬 회장은 신격화하는 게 아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공과 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신격화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굉장히 그 선을 넘고 과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김영우 의원님께도 놀라운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식의 인식에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겠고. 아니 건국 대통령이 아닌가요? 아니 헌법에 대한민국 1919년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모든 합의된 역사적 사실은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그런데 아니 상해 임시정부를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적 합의죠. 역사적 사실이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부 뉴라이트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뉴라이트인가? 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뉴라이트입니까? 그러면 친일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일 딱지를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작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했을 때부터 그때도 완전히 친일 정권이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짧게 정리해 주세요.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장외에서는 친일 정권 역사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게 민주당 야당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독립기념관장만큼 안 되겠다. 오늘 한 조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 관련 중요한 단체 8곳에 무려 25개의 요직에 소위 뉴라이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독립기념관장만큼 안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 기대였어요. 아니 근데 이종찬 회장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을 이러이러한 9가지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뉴라이트다 저 사람은 그런 딱지를 붙이는 것을 왜 이종찬 회장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잘못됩니다.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이슈가 많기 때문에 토론은 이번 주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다이아몬드 반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는 다이아인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지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다이아 반지에 빗대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아 반지를 선물 받았는데 나는 뭐 다이아가 한 손가락만 할 줄 알았더니 뭐 쬐끄맣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이아 반지를 주니까 난 이런 선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본인이 원했던 다이아가 이제 박혀 있으니까 이건 내가 좀 잘 받고 뭐 이제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사면 받았을 때는 이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를 했고 복권이 이제 큰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동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잖아요. 이제 다음 선거에 다 출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그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가 완성돼 가고 있고 앞으로 2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소위 속된 얘기로 당 장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정말 중도 외연으로 여기에 실용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김경수 지사가 무슨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본인의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가 더 큰 역할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물론 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까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어제 이 시간에 나왔어요. 장경태 최고가 와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기 혼자 독주하는 것은 대권과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김경수 지사가 당장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공간과 환경이 허락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재성 전 수석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던데요. 친문이나 비명의 90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던데. 그런데 당 내에 이제 그건 언론에 이제 기사가 그렇게 써줘야 이제 독자가 있으니까 그런 프레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당내 분위기에는 친문, 비명 이런 거 사실 우리 김영호 의원님도 당내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그렇게 프레임하면 우리 그런 거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2기 대표 당선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래 2기 대표도 이재명 오케이.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오케이. 이것까지 합의가 된 당원들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김영우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사실 저는 드루킹 진상조사 단장도 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알지만은 그런 어떤 권력 의지가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겠죠. 연임에 성공할 텐데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죠. 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9월, 10월 넘어가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가 술렁될 수는 있죠. 그래서 플랜 B냐 플랜 C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구심점, 맹주 역할을 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은 그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아마 여건이 정말 잘 만들어져 가지고 떠밀려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 쉽게 오리라는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장경태 의원은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재명 전 대표가 지명할 수도 있고 고려할 것이다라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를 오히려 욕먹이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받지 않겠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완전히 장악한 그런 지도부에 그냥 원오브댐으로 더더군다나 지명직으로 들어가가지고 넘버 2도 아니고 그거는 김경수 전 지사로서는 오히려 치욕이죠. 오히려 90점 역할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극한으로 치달았어요. 앞서 이제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유능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이 됐다. 그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표현을 해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글쎄,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사건은 이런 것이죠. 국민권익위의 국장이 사실 명품백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압력을 느끼고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러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명품백 사건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영부인의 이름을 거론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회에서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께 더 진실하게 다가가려면 저런 어떤 표현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현희 의원은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인데 그중에 지금 이현주 후보와 아주 0몇 %의 박빙의 지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도 환경도 좀 저런 강성 발언을 하는데 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사실 제가 전현희 의원의 심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또 본인이 권익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막 그 눈물을 쏟았다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한 표현, 진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서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과를 요구하고 있나 봐요? 그 사과해야죠. 이거는 그 아마 저는 최고위원 선거 전당대회를 의식한 강성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전현희 의원은 이현주 의원보다 득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좀 박빙이더라고요.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아마 그 선거를 의식하는 발언 같은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의 운명을 달리한 이런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사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보고 우리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를 넘은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사과, 대국민 사과하는 게 맞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정성호 의원이 평가를 한 건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 복권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가 좀 약간 반기를 든 듯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결국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대통령과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그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뭔가 수긍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의견을 내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거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반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런 언급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억지스럽고요. 생각이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별화가 된 건데 한동훈 그 대표는 다른 어떤 범죄와 죄질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댓글 8천만 개 이상을 댓글을 조작을 하고 이런 거에 가담이 됐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복권시켜 가지고 정치를 계속하거나 대권에까지 나가게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이 좀 달랐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야 의원들 복권시키면서 같이 지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도 존중돼야 되고 하지만 한동훈 그 대표로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 어떤 그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 선거 제도라고 생각했을 때 더더군다나 김경수 전 지사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원칙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사면이 됐잖아요. 국정 댓글 논란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역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댓글 사건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사건을 세세히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도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루킹 댓글 사건 제가 직접 취재도 하고 그 가족까지 만나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뭐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오사카 총영사 누구 이제 또 그런 것도 이제 제의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결국 당선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그 한동훈
본인이 또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법조계 출신이고 검사 예.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탈한 대형 사기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수현 의원께서는 이번 사면에 네.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경수 전 지사 사면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정농단 논란, 예. 국정농단 관련해서 모두 구속 수감됐고 또 처벌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사면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다른 것은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예, 김경수 예. 지사 복권 이슈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물타기가 잘 됐다. 물타기 하려고 한 건 아닐 테지만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대로 김경수 전 지사가 반성이 없는데 왜 복권해 주냐라고 예, 한다면 예. 그럼 나머지 그쪽 사람들은 반성했는가요? 예. 반성문 냈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 좀 지나친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키워드가 차별화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자기가 이런 발언을 또는 생각을 알렸을 때 예. 이것이 어떤 파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몰랐다면 정치 초년병이고 정치할 예.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주 단적으로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차별화가 한동훈 대표는 필요한 거예요. 예. 아니 20%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아바타가 되는데 어떻게 차별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사안마다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질문에 와서 닥치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인데 그래서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구조는 사안마다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뜻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지도자가 되겠다면 예. 이번 한번 칼을 뽑았으면 네.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이 복권에 대해서는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통령이 하는 모든 그 업무의 영역은 다 고유 권한이죠. 예. 하지만 인사권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이 정말 고유 권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게 그거는 예. 정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또 권한이에요. 네. 그 안에서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카드를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는 존중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거조차 말조차 못하는 저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복권 이렇게 명단 발표가 되기 전에 그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조율이라든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것을 언론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은 정말 갈등으로밖에 인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예.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 이슈긴 한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이죠. 개혁신당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이 친문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주장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거 사실 예전에 예상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문이 친문한 거죠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친문이니까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냥 한동훈 대표랑 한 몸이 돼서 가겠다라고 하면 굳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천하람 원내대표가 굉장히 논리적인 정치인이신데 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친문이었다 이런 표현 같은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한 적은 있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논리가 안 맞는 구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사면권의 행사를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세력들을 대거 사면 복권하기 위해서 네. 김경수 지사를 그렇게 균형으로 끼워 넣기로 그렇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예.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냥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다운 이야기인데 예. 친문했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논리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리한 논리다.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외국 가가지고 너무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봐도 그 뭐 너무 그 약간 소설 같은 얘기고요. 예. 뭐 한때 국민의힘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더라고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천하람 원내대표 예. 대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유난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한동훈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이 친문이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인 것만큼 사실입니다만은 예. 그 후에 전개된 또 정치적인 사건들 보면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나라의 또 지금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인데 친문이 친문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맡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A씨 등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줬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던 A씨 등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혐의는 좀 부인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검찰은 A씨 등이 개발 사업 준공 기한을 이미 넘긴 2016년 6월에 시행사의 신청을 받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중대한 변경 사항인데도 경미한 것처럼 꾸며 결재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발구역이 지정된 때부터 시행사가 이미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실시 계획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시행 기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관계자 5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에는 지난 6일 밤 슈가가 작업실에서 나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슈가가 이렇게 인도를 걷고 있는 경찰관들을 지나쳐 주거지 앞까지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거지 입구로 좌회전하던 슈가는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는데요. 헬멧이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헬멧을 줍는 슈가에게 앞서 지나쳤던 경찰들이 다가옵니다. 경찰관들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27%로 확인됐습니다. 슈가의 소속사인 하이브 측은 슈가가 한나무거리 인근 식당에서 1차로 식사와 곁들여 술을 마신 뒤 인근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밤 11시쯤 작업실에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작업실은 거주지에서 50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2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격리 의무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직장인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고 학교들도 속속 개학하고 있어 확산세가 가속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주일에 91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 861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낮아졌고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없어진 상태. 그 사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 5일 격리 권고는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전수 보고가 아닌 이제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이제 집중한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개인 병가 등을 활용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격리 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 휴가를 내지 않는 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하는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휴가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됐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졌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사소견을 보고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출석을 위해 학교에 나오는 확진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도 확산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모든 호흡기감염병은 계절적 영향도 있고 사람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철 유행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방학이 끝난다,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환자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회원병원 42곳의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지난 7월 22일에서 26일 사이 387명에서 8월 5일에서 9일 사이에는 1,080명으로 2.8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같은 기간 아동 환자가 54명에서 301명으로 5.5배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어제 귀국했죠. 이제 올림픽 모든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올림픽 때의 감동과 환희의 순간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쓴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 있습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의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귀국한 지 얼마 됐죠? 일주일. 네, 저희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돌아와서 이제 언론사나 방송국들에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예. 좀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더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푹 자고 싶어요. 아직도 못 주무셨어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아직 잘 안 돼가지고 아직 예. 잠을 아직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먹고 싶은 건 다 먹으셨나요? 네, 맛있게 먹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일정 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음식 먹었어요? 돌아와서? 햄버거 먹고 싶어 했는데 예. 그래도 햄버거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파리 햄버거는 맛이 없던가요? 아니요,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뭐 집밥이 그립진 않으셨고요. 뭐 저희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도시락이나 한식을 제공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많이 괜찮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집에서 밥 먹는 게 훨씬 맛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집에 예. 도착해서 집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메달을 걸고 오셨는데 저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 먼저 보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이게 엄청 무거운데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네. 금메달. 그렇네요. 영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대신 보시라고 제가 제가 만들어 클로즈업을 만져보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두께도 꽤 두껍고
예. 이거 3개 걸면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목이 아픕니다. 아, 그래요? 메달이 무거운 만큼 이번에 케이스가 되게 큽니다. 아, 그래요? 케이스가 있군요. 네, 케이스도 이게 좀 메달 보여주실까요? 케이스인데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군요. 이렇게 돼 있군요. 가끔 선수들의 집이 TV에 나오면 이런 장면 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금메달입니다. 네, 금메달. 감사합니다. 예. 올림픽 단체전 남자 단체전 3연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우승 후보여서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저희가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선배님들께서 이루어낸 업적들도 많고 물론 그런 부담이 많이 됐었지만 선수들이 이제 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다는 좀 과정에 충실하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요.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이뤄낸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유석 선수는 첫 올림픽 메달이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목에 걸고 나서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뭔가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함께 울고 웃었던 이제 어머니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고요. 결승전 마지막 발 쏠 때도 어머니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은 가족들하고 중요한 게임하기 전에 통화나 이렇게 합니까? 어때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이제 올림픽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따로 통화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카톡 하나만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김유덕 선수는요? 네, 저도 이제 아빠랑 가기 전에 연락 한번 했고요. 그렇게 연락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지내면서 가끔씩 안부 전하는 그런 사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입국하기 전에 아빠한테 연락 왔는데 조심히 오라고 그것만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네, 아니 김유덕 선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 그때 화이팅 크게 소리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미리 계획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때 이제 좀 긴장됐기 때문에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크게 소리친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도쿄 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많이 했고요. 도쿄 올림픽 때는 이제 긴장감을 풀려고 한 목적이 컸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는 팀워크 이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화이팅을 크게 외쳤던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예. 경고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뭐 심판의 정식 경고는 아니고요. 정식 경고였다면 옐로우 카드가 나왔을 건데 나오지 않고 심판의 간단한 주의, 어느 정도의 그 틀에서의 주의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전달받아서 그렇게 작은 경고, 주의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단체전 그 결승전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보면서 할까요? 네, 사진 보여주시죠. 네, 네, 사진이죠. 지금 봐도 뭉클합니다. 거기 응원 그 석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던데요? 네, 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홈팀과의 대결이었잖아요. 사실 홈팀과의 대결은 유난히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프랑스 이제 대표팀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국의 이제 대표팀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저희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거의 응원을 반반 정도 한 정도로 진짜 되게 응원도 진짜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정말 환호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선수들이 더 그 환호를 듣고 더 신나서 저희가 활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응원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긴장이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우석 선수는 어땠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승전 당시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이제 긴장해서요? 긴장했다기보다는 그 경기 자체를 너무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기억이 드문드문 이제 잘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그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긴장도 물론 되긴 했지만 긴장보다는 그 경기 자체를 몰입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제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려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렇구나. 네. 근데 첫 세트가 무승부가 나왔잖아요. 이 세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자, 김지석 선수 무슨 얘기들 해요, 보통? 이제 항상 단체전 준비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자신 있게 쏘는 거, 그리고 또 10점 쏘려고 하지 마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쏘든 뒤에 있는 선수들 믿고 자신 있게 쏴주는 뭐 그 정도의 루틴을 계속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다 10점을 노리고 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8점이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뒤에서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을 믿고 다음 엔드나 뭐 다음 화살에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뒤에 또 두 선수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믿음? 맞습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8점을 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항상 최근에 이제 저희끼리 말할 때 그거였어요. 단체전을 하면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하는 거에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뒤에 선수가 만회해주면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커버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편하게 이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전에 임할 때 개인전보다 조금 더 편해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물론 단체전이 좀 더 마음적으로는 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남에게 피해주면 안 남에게 되니까. 피해주면 안 되고 내가 내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본인이 10점 쏠려고 하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우리가 부담을 나눠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우석 선수가 여기서 이제 리더 역할이고 큰 형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김우진 선수 제가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김우진 선수가 이제 주장이니까 좀 책임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우석 선수나 김재혁 선수한테도 여러 동료도 해줘야 되고, 그죠? 네. 물론 저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 올림픽이었는데요. 세 번째 올림픽을 뛰는 만큼 부담도 많았고 되게 압박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색하지 않고 또 이 선수들을 팀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챙겨야 되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좀 저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선수들이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전에서 10점 결승전에서 여섯 번 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가 쐈습니다. 이우석 선수 6번. 네. 근데 서로가 필요할 때 딱 쏴주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맞습니다. 우승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혼성 경기 때는 오빠 믿고 쏴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제가 뒤에서 그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오빠 믿고 쏴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3연패를 한 우리 선수들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도 너무 뿌듯했는데요. 이 뉴스 직접 한번 전해보시는 앵커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앵커가 단체전 3연패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카메라 보시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양궁 남자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우석 선수가 결승전에서 모든 화살을 10점에 꽂아 넣으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세계 최고의 공사 김우진은 위기 때마다 10점을 쏘아 올리며 마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천재 막내 김재덕 역시 위기 때마다 분위기 반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밖에서 앵커해도 되겠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네요. 뉴스 진행. 잘하는데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대표님 어떠신가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양궁보다 같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네. 김우진 선수한테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활 쏠 때 있잖아요. 네. 이게 활이 제가 오늘 혹시 활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활 이렇게 쏘는 모습도 한번 직접 옆에서 보고 싶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서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어느 쪽을 바라보고 하면 괜찮을까요? 저 카메라를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어디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간 쪽은 이제 오른쪽 팔입니다. 왜냐하면 현주를 당기기 때문에 오른쪽 이제 뒤팔 쪽과 뒤에 이제 견갑골 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로 무거워요? 저희가 쓰는 활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약 한 3kg 정도 되고요. 뭐 가볍다면 가볍다 할 수 있지만 그 활을 들고서 이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 해보면 좀 무겁습니다. 무겁죠.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마다 자세가 조금씩 다른가요? 어때요? 네, 선수마다 이제 자세는 전부 각기 다 다르고요. 느끼는 이제 느낌도 다 다르고 이제 장비에 달려 있는 이제 무게추라든가 그런 것도 다 선수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시현 선수, 여자 양궁 선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좀 났다고 하던데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자국이 없네요. 피부가 다 너무 좋으신데요. 네. 그게 이제 저희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그런 정도다 보니까 자국이 남지 않는데 그게 이제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이 이제 지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현줄이 남는 겁니다. 근데 입술에 닿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세 분은 지금 입술에 상처는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선수마다 다른 건가요?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턱 밑에 많이 까지고 해서 이제 굳은 살 배기면서 뭐 조금 피부가 살짝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선수들마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양궁 스포츠 어떤 운동을 가장 많이 하나요? 선수들이 훈련할 때요. 어떤 운동을 가장 많이 해요?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양궁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 일단 심폐지구력 이런 걸 런닝 같은 거 심폐지구력이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코어 운동 이제 그런 분류도 많이 합니다. 복근 운동도 많이 하는군요. 우석이 제덕 선수 말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희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종목 선수들처럼 뭔가 힘을 필요로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저희가 근육을 키우면 오히려 더 큰 동작으로 이제 자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지 않아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을 이제 위주로 그다음에 러닝, 유산소 운동, 지구력을 위주로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근육들을 미세하게 써서 이제 활을 쏴야지만이 조금 이제 실수발을 쏘더라도 좀 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양궁 선수인데 뭐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느껴지는 훈련이 있을까요? 다 힘드신가 보다. 모든 딱히 훈련, 힘든 운동이 모든 크게 없었던 훈련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궁이라는 종목 자체가 멘탈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멘탈 트레이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받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과학 분야에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께서 이제 편도체 안정화와 전자도피형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강의를 해주셨고 또 이제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김영수 박사님이 이제 스포츠 이제 심리해서 선수들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도움도 받으시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개인 경기, 뭐 단체 경기 봤을 때 상대가 못 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잘 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상대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되면 물론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심적인 안정을 좀 취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유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상대 선수가 좀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승부의 세계니까요. 그런데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징크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빵을 안 드신다고. 네, 맞습니다. 제 뭐 징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빵을 안 먹는 건 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한 21, 4살 정도 때 이제 경기를 하다가 야간 경기 이제 저녁 시간대 경기였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이제 빵이 나왔는데 이제 빵을 이제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선배 형이 이제 지나가면서 너 빵 먹으면 빵점 쏴 딱 그랬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네,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니에요. 저 그냥 뭐 빵빵 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판에 빵점을 쏜 겁니다. 정말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합 중간에는 절대 빵을 먹지 않습니다. 밥도 안 말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말아 먹을까 봐요. 네, 경기를 말아 먹을 것 같아서. 정말로요? 이우수 선수, 김재덕 선수도 그래요? 뭐 징크스가 음식과 관련해서 좀 있어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고. 네네네. 김재수 선수. 네, 저도 딱히 없습니다. 징크스가 우리 형님만 있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전 메달은 이번이 처음인데 개인전 메달을 따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랐나요? 제가 지금까지 올림픽을 3번 출전하면서요. 물론 단체전 금메달 따는 것도 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뜻깊게 생각했었는데 항상 개인전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모두 개인전에서 메달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그 아쉬움을 좀 채운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마지막 퍼즐이었고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에 이루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김대엽 선수는요? 저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어서 이제 개인전 경기를 했는데 연속, 예. 그때보다는 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네. 예. 근데 아쉬웠던 점은 예.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좀 더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다음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예. 이따가 생각하고 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석 선수는 우리가 메달을 다 차지했잖아요. 남녀 양궁 5개 메달. 5개 메달 다 딸 것이라고 솔직히 예상 못 하셨죠? 네, 아무래도 5개까지는 이제 생각은 못 했고요. 이제 저희가 염원하던 게 5개였다지 네. 솔직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건 그래도 잘하면 4개, 3개까지는 그래도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되게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석 선수는 이렇게 메달을 많이 땄는데 병역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저는 오히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더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녀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안타까워서 팬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군대를 다녀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우진 선수 개인전 막판에 그 미국 선수하고 슈토프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슈토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10점을 쐈을 때 10점에 거의 걸쳐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잘 쐈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가까이 붙여야 되겠다, 더 가까이 붙였어야 됐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브래드 앨리슨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고 뭐 거의 탑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붙일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4.9mm 차이면 이 손톱 반만한 거잖아요. 네. 반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찔한 생각도 들지 않나요? 뭐 반대 상황이었다면은 겸허히 뭐 승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앨리슨 선수가 원래 김우진 선수 잘 알아요? 네, 그래도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국제대회를 뛰면서 많이 만난 선수 중에 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뭐 항상 뭐 경기에서 만나면 항상 치열한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김우진을 이기려면 11점을 쏘거나 김우진을 쏴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11점을 쏘는 건 조금 괜찮지만 저를 쏘는 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우석 선수하고 4강전에서 맞붙었었잖아요. 네. 그 당시 때 어땠어요? 서로 10점 계속 쏘던데 이우석 솔직히 그때 이기고 싶었죠? 물론 이게 선수로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요. 4강전에서 김우진 선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도 지니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분노나 이제 약간 그런 모습은 원한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저의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었던 경기여가지고 그게 이제 3, 4위전에도 이제 영향이 끼쳐서 이제 더 즐겁게 이제 후련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3, 4위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석 선수하고 같이 금운동을 다 땄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었어요. 저도 조금 그 전에 이제 현대 월드컵 이제 양궁 경기를 하다 보면서 브래디 앨리슨 선수랑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때는 잘 이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 대회에서 한번 그래가지고 살짝 아쉽긴 했었습니다. 아쉽지만 뭐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제 푹 쉬셔야 하는데 다음 달에 바로 선발전이 또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든 일정인 것 같아요. 또 준비하셔야 하나요? 네, 또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2024년도 양궁 대표팀은 이제 소집 해제 돼가지고 이제 다시 2025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세 선수 워낙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각자 꼭 이 말은 꼭 방송에서 하고 싶다라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우진 선수부터. 올림픽을 출전하면서 참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뭐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약간 되게 부담감도 되게 많이 있었고 되게 압박도 많이 돼서 저도 모르게 좀 더 예민했던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견디고 이제
기다려준 저희 이제 뭐 와이프,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네, 뭐 장모님한테, 가족들한테 너무 다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우석 선수는요? 네, 오랫동안 이제 울고 웃었던 이제 어머니한테 마음고생 너무 심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은 그냥 웃으면서 이제 같이 제가 운동 계속 할 기간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하고 굉장히 자주 연락도 하고 네네. 그렇죠? 네. 어머니를 굉장히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어가지고 혼자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눈물은 안 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석 선수. 네, 저도 다른 거 큰 거 바라는 거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한 분씩 뵀으면 좋겠고요. 네.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양궁의 역사를 새로 쓴 우리 대한남아 3명 만나봤습니다.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선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르면 몇 시간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수반이 밝혔습니다. 커지는 긴장 속에 미국은 휴전 협상에 하마스가 참여하도록 외교전에 나서면서도 이스라엘에 우리 돈으로 27조 원 규모의 무기 공급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лительный, надежный, стабильный мир в регионе, нужно выполнить все реш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и прежде всего создать полноценное.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지만 유엔은 중동 평화를 이끌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فشلت الأمم المتحدة بسبب أمريكا، بسبب الضغط الأمريكي، بسبب الموقف الأمريكي فشلت في أن تعطينا. 아바스 수반은 회담 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등 반이스라엘 진영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오는 15일 미국 등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전에 이란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즉각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27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외교를 통한 긴장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one benefits from any kind of retaliation, and what we've been engaged on is intensive diplomacy with allies and partners who are helping us communicate that message to the region, including directly to Iran.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이후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함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하마스의 협상 복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열린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위로를 표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밝힌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속보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광복절 행사가 모두가 참여해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2달 연속 부진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한 내수가 고용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5월과 6월 10만 명 선을 밑돌았지만 석 달 만에 반등한 겁니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산업별로 온도 차이는 컸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보건사회 서비스업이 12만 명 가까이 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는 11,000명이 줄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8만 1,000명이 줄어서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건설 경기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폭염과 폭우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 부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6만 4천 명 줄어 5달째 감소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 8천 명 늘었지만 나홀로 사장님은 1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 명 급감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을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8%를 유지하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이끌고 청년층은 취업이 감소하고 쉬었음 인구가 느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고 재학생 비율이 늘고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은 7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달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건설 일자리 수요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6일 서울 거리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 영상이 AI 기술로 복원돼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하늘에서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호해가 휘날리고 벅찬 표정의 시민들이 두 손을 높이 뻗으며 서대문 형무소 앞 거리를 달려갑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6일 서울 거리 모습이 담긴 28초짜리 영상으로 SK텔레콤이 광복 79주년을 맞아 자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영상에는 그토록 바라던 해방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다음 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SKT는 AI와 딥러닝을 통한 자체 미디어 품질 개선 기술인 슈퍼노바를 활용해 원본 영상의 해상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 광복의 감격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맞서 의병 활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의 기록이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펴낸 사료집도 함께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5년 일사늑약을 전후해 의병 활동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조선 말 대표적 유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의 행적이 서신 옆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896년 전국의 의병을 지휘하면서 김옥균 등 개화파에 맞서 싸웠고 1905년 국권 회복을 외치며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일제에 체포돼 대마도로 유배된 뒤에는 스스로 음식을 끊고 74살에 숨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제가 작성한 의병 문서에는 최익현의 서신과 행적 외에도 의병 부대인 13도 차의군을 지휘했던 허위, 이강년 등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헌병 경찰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물 자료가 이렇게 생생한 공문서가 나온 경우는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의병 문서와 함께 돌아온 사료집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 민족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연맹에 설명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만든 유일한 역사서적입니다. 재미 교포인 소장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이미 정리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스스로가 정통성을 이미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목적이 이제 유엔에 제출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정말 무한한 거예요. 의병 문서 환수에 맞춰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병장 최익현의 관복과 허리띠, 호패, 그리고 독립운동가 송훈이 쓴 현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국가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도광산하고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입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본질 물어봤습니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어봤지요. 그럼 사안은 다른 사안이요. 그러면 군함도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합의된 게 사도광산에 대한 합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이 같은 거기 때문에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답지가 않습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기록에 남긴다는 뜻에서. 자, 장관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 관련된 외교 협상에서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일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 2015년도의 문안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결정과 일본이 취한 약속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네. 군함도 사안과 사도광산 사안이 같은 사안입니까? 다른 사안입니까? 사안은 다른 사안이나 본질이 같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강제 동원에 강제 동원 이미 문제에 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증인 을 통해서.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팩트에 관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광산 현장에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국회에 답변 자료를 내셨죠.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카와 박물관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카와 박물관이 사도광산 일했던 한국인 노무자들의 기숙사 터입니다. 그게 사도광산 현장입니까? 사도광산 현장에 박물관이라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아이카와 형터 박물관입니다. 장관, 아이카와 박물관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져 있고 사도광산 현장은 아니지요. 사도광산이 넓은 지역입니다. 쌓여만 가는 열기 때문에 더위로 지치기 힘든 요즘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이 무려 3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공식 기록으로는 전북 정읍이 36.7도로 사람 체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또 어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서울도 오늘 34.9도까지 오르며 한증막 같은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4도, 청주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위 속에 오늘에 이어 내일도 소나기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 전남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하고 내일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7도, 전주 26도, 포항 26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4도, 부산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올해 폭염과 열대야는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